우리는 팔자 좋다는 말을 잘못 이해하고 살았습니다. 팔자 좋은 노후는 돈 많은 노후, 자식 잘된 노후, 건강한 노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돈을 모았고, 자식을 잘 키우려 애썼고, 건강을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노년이 되어보니 달랐습니다. 평생 잘못 알고 있었던 겁니다. 73세 김정수 씨는 재산이 20억이 넘습니다. 서울에 아파트가 있고 예금도 있고 연금도 나옵니다. 돈 걱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수 씨는 불안합니다. 왜 그럴까요? 밤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합니다. 이 돈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병원비 많이 나오면 어떡하지? 요양원 가려면 얼마나 들까? 돈이 많은데도 돈 걱정을 합니다. 자식들이 자기 재산을 노리는 것 같아서 의심하고 사기당할까봐 사람도 못 만나고 돈 쓰는 것도 아깝고 돈은 많은데 불행합니다. 정수 씨는 제게 말했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돈이 많아도 불안하더라고요. 69세 박미숙 씨는 자식이 잘 됐습니다. 아들은 대기업 임원, 딸은 의사입니다. 손주들도 명문대 다니고 집도 잘 살고 자랑할 게 많습니다. 그런데 미숙 씨는 외롭습니다. 자식들은 바빠서 자주 못 옵니다. 명절에 한 번, 생일에 한 번 보는 게 전부입니다. 전화는 일주일에 한 번 할까 말까입니다. 미숙 씨는 친구들 만나면 자식 자랑을 합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또 승진했어. 우리 딸이 병원에서 인정받는데. 자랑은 하는데 마음은 허전합니다. 집에 돌아오면 텅 빈 집이 너무 넓게 느껴집니다. 미숙 씨는 제게 말했습니다. 자식 잘 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자식이 잘 돼도 외롭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한 팔자 좋은 노후는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돈 많고 자식 잘 되고 건강하면 당연히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돈 많아도 불안하고 자식 잘 돼도 외롭고 건강해도 무료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팔자 좋은 노후는 무엇일까요? 202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노년 삶의 질 연구 결과를 보면 노후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소유가 아니라 상태였습니다.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떤 상태로 사느냐가 중요했습니다. 팔자 좋은 노후는 많이 가진 노후가 아니라 편안한 상태로 사는 노후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편안한 상태는 무엇일까요? 노후에 진짜 팔자 좋은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남에게 기대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친구에게 기대지 않고 국가에게 기대지 않습니다. 물론 도움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도움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자식이 찾아오면 반갑지만 안 와도 괜찮습니다. 친구가 연락하면 좋지만 안 해도 괜찮습니다. 연금이 나오면 고맙지만 적어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대하지 않으니 실망도 없고 섭섭함도 없고 원망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합니다. 72세 이경자 씨는 혼자 삽니다. 자식은 외국에 있고 친구도 많지 않고 연금도 적습니다. 그런데 경자 씨는 편안합니다. 나는 나만 챙기면 되니까 편해요. 자식 눈치 안 봐도 되고 친구 눈치 안 봐도 되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경자 씨는 아침에 일어나서 하고 싶은 것을 합니다. 산책 가고 싶으면 가고 집에 있고 싶으면 있고 밥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습니다. 누구 눈치 안 보고 삽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둘째, 혼자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지만 외로움이 무너뜨리지는 못합니다. 혼자 밥 먹어도 밥맛이 나고 혼자 TV 봐도 재미있고 혼자 산책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물론 누군가와 함께하면 더 좋습니다. 하지만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혼자를 견디는 게 아니라 혼자를 즐깁니다. 70세 최동수 씨는 혼자 사는데
외로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혼자 있는 게 편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신문 보고, 산책 나가고, 도서관 가서 책 읽고, 집에 와서 음악 듣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요. 외롭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동수 씨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깁니다. 누군가 필요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만나고 싶어서 만납니다. 그래서 관계가 가볍고 부담이 없고 편합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셋째, 하루를 스스로 채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뭐 하지가 아니라 오늘 이거 해야지 하고 생각합니다.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작은 일상입니다. 산책 나가기, 책 읽기, 친구 만나기, 요리하기, 청소하기, 이런 작은 것들로 하루를 채웁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합니다. 누가 함께하지 않아도 혼자 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채우다 보면 하루가 금방 지나갑니다. 저녁이 되면 오늘도 잘 보냈네 하고 만족합니다. 68세 윤정혜 씨는 매일 아침 계획을 세웁니다. 오늘은 산책 가고, 도서관 가고, 점심은 김치찌개 끓여 먹고, 오후에는 드라마 보고, 저녁에는 친구한테 전화하고 이렇게 하루를 계획합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획하고 실천하다 보면 하루가 의미 있어집니다. 정혜 씨는 저녁에 일기를 씁니다. 오늘 산책하면서 꽃 봤다. 도서관에서 좋은 책 읽었다. 친구랑 통화했다 이렇게 적습니다. 작은 것들이지만 적고 보면 하루가 알찹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조선시대 실학자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혼자 지냈습니다. 외롭고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약용 선생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제자를 가르치고 산책을 했습니다. 하루하루를 스스로 채웠습니다. 그렇게 18년을 보내고 나서 500권이 넘는 책을 남겼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말라. 오늘을 사는 사람이 내일을 얻는다. 팔자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선택되는 겁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을 어떻게 살지 선택하는 것, 그게 팔자를 만듭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노후에 팔자 좋은 사람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화려하지 않지만 살아보면 가장 중요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첫째, 내 집이 있습니다. 크지 않아도 됩니다. 허름해도 됩니다. 하지만 내 집입니다. 누구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실에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됩니다. 밥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됩니다. 청소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내 마음대로입니다. 월세로 사는 노인은 불안합니다. 언제까지 여기 살 수 있을까?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어디로 가지? 이런 걱정을 합니다. 자식 집에 사는 노인도 불편합니다. 거실에 나가려다가 며느리 눈치 보고 냉장고 열려다가 사위 눈치 보고 방에만 있습니다. 하지만 내 집이 있으면 자유롭습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둘째, 빚이 없습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빚은 없습니다. 갚아야 할 돈이 없으니 마음이 편합니다. 매달 이자 걱정 안 해도 되고 독촉 전화 받을 일도 없고 밤에 편하게 잠을 잡니다. 빚이 있는 노인은 잠을 못 잡니다.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이자가 얼마지? 원금은 언제 갚지? 죽기 전에 갚을 수 있을까? 걱정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빚이 없으면 편합니다. 적게 살아도 내 것이니까 편합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셋째, 고정 수입이 있습니다. 크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매달 일정하게 들어옵니다. 연금이든 임대 수입이든 이자 수입이든 뭐든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습니다. 이 돈으로 관리비 내고 밥 사 먹고 병원 가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고정 수입이 없는 노인은 불안합니다. 이번 달은 어떻게 살지?
다음 달은 어떻게 하지? 걱정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고정 수입이 있으면 편합니다. 적어도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넷째, 몸이 아직 내 말을 듣습니다. 건강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저기 아픈 데가 있어도 됩니다. 하지만 내가 움직이고 싶으면 움직일 수 있습니다. 화장실 혼자 갈 수 있고, 밥 혼자 먹을 수 있고, 옷 혼자 입을 수 있습니다. 완전히 건강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것은 혼자 할 수 있습니다. 누워있는 노인은 불행합니다. 화장실 가려면 누군가 도와줘야 하고, 밥 먹으려면 떠먹여줘야 하고, 옷 입으려면 입혀줘야 합니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하지만 혼자 움직일 수 있으면 자유롭습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다섯째, 교통이 편합니다. 집 근처에 버스 정류장이 있고, 지하철역이 있고, 마트가 있고, 병원이 있습니다.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다 있습니다. 외진 곳에 사는 노인은 불편합니다. 장 보러 가려면 택시 타야 하고, 병원 가려면 자식 차 얻어 타야 하고, 나갈 때마다 눈치 봅니다. 하지만 교통이 편하면 자유롭습니다. 버스 타고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여섯째, 혼자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차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혼자 라면 끓여 먹고, 밥 해 먹고, 김치 꺼내 먹습니다. 맛있지 않아도 됩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혼자 해 먹을 수 있습니다. 혼자 못 해 먹는 노인은 의존적입니다. 누군가 해줘야 밥을 먹습니다. 자식이 안 오면 굶고 도우미가 안 오면 굶습니다. 하지만 혼자 해 먹을 수 있으면 자유롭습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일곱째, 내일 할 일이 있습니다.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내일 도서관 가야지, 내일 친구 만나야지, 내일 청소해야지, 이런 작은 일입니다. 하지만 내일 할 일이 있으니 내일이 기다려집니다. 할 일 없는 노인은 무료합니다. 내일도 그냥 집에 있겠지. 내일도 TV만 보겠지. 내일이 안 기다려집니다. 하지만 할 일이 있으면 내일이 기다려집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여덟째, 통장에 비상금이 있습니다. 많지 않아도 됩니다. 1,000만 원 정도면 됩니다. 갑자기 돈 쓸 일이 생겨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이가 아파서 치과 가야 하면 가고, 안경이 망가져서 새로 맞춰야 하면 맞추고, 보일러가 고장나서 고쳐야 하면 고칩니다. 비상금 없는 노인은 불안합니다. 갑자기 돈 쓸 일이 생기면 자식한테 손 벌려야 합니다. 하지만 비상금이 있으면 편합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아홉째, 마음 편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자식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한 명이면 됩니다. 힘들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 아플 때 부를 수 있는 사람, 외로울 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많을 필요 없습니다. 한 명이면 됩니다. 아무도 없는 노인은 외롭습니다. 힘들어도 혼자 견디고, 아파도 혼자 버티고, 외로워도 혼자 있습니다. 하지만 한 명이라도 있으면 든든합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열째, 하루를 후회 없이 마칩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오늘 잘 보냈네 하고 생각합니다. 후회가 없습니다. 오늘 그 사람한테 그렇게 말할 걸, 오늘 그거 할 걸, 이런 후회가 없습니다. 오늘 할 일을 했고, 오늘 만날 사람을 만났고, 오늘 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잠듭니다. 후회 많은 노인은 잠을 못 잡니다. 밤마다 후회합니다. 하지만 후회 없이 사는 노인은 편하게 잠듭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이 10가지가 노후에 팔자 좋은 사람의 현실적 조건입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살아보니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다. 이 중에서 5가지만 있어도 노후는 편안합니다. 10가지 다 있으면 노후는 축복입니다.
인생은 버텨낸 사람이 아니라 자기 하루를 지킨 사람이 이깁니다. 버티는 건 괴롭습니다. 이를 악물고 버티고 참고 버티고 견디고 버팁니다. 하지만 자기 하루를 지키는 건 편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나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것 하나 먹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하나 만나고, 그렇게 하루를 지킵니다. 버티는 사람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하지만 하루를 지키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지켰으니 내일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지키다 보면 1년이 되고 10년이 됩니다. 성공이 아니라 존엄이 노후의 기준입니다. 노후는 뭔가를 이루는 시간이 아닙니다. 뭔가를 지키는 시간입니다. 내 자존심을 지키고, 내 자유를 지키고, 내 하루를 지킵니다. 크게 성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존엄은 지켜야 합니다. 누구한테 손 벌리지 않고, 누구한테 눈치 보지 않고, 내 힘으로 삽니다. 그게 존엄입니다. 그리고 그 존엄이 노후를 지킵니다. 70대가 넘어서야 깨달은 분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작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그들보다 앞서 있습니다. 노후에 가장 팔자 좋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침에 눈 뜨고 밥 먹고 산책 나가고 사람 만나고 책 읽고 저녁에 편하게 잠드는 사람입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팔자 좋은 삶입니다. 우리는 평생 주는 것만 배웠지 멈추는 것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조금 덜 해주는 것도 사랑이라는 걸요. 이제는 조금 짐을 내려놓아도 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됩니다. 평범하지만 소소하고 행복한 여러분의 인생을 즐기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솔직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더 많이 벌지 못한 것일까요? 자식을 더 잘 키우지 못한 것일까요? 아니면 건강을 더 잘 챙기지 못한 것일까요? 그런데요. 오늘 제가 만나뵌 어르신들이 한결같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은 돈도, 자식도, 건강도 아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노년학 연구팀이 70대 이상 노인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도 똑같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노년에 가장 후회하는 것은 1위가 하지 못한 말이었고, 2위가 가보지 못한 곳이었고, 3위가 화해하지 못한 관계였습니다. 돈이 아니었습니다.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전부 사람과 관계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후회 없이 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해답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아시고 나면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하루가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나중에 언젠가는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충 사는 오늘은 하늘나라에 먼저 가신 분들의 그토록 살고 싶었던 귀한 하루입니다. 그리고 달력에는 나중이라는 날이 없습니다. 오늘만 있습니다. 후회는 지나간 것을 바꾸려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지나간 것은 바꿀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오늘뿐이에요.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가 내일의 후회를 만들기도 하고 없애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5가지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5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4번째입니다.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나이 들수록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법, 1번째입니다. 하고 싶은 말은 오늘 하십시오. 평생 참으셨다고요? 이제 그러지 마세요. 경남 거제에 사시는 74살 박말순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어르신은 평생 하고 싶은 말을 참으셨습니다. 가족한테도, 친구한테도, 이웃한테도요. 좋다는 말, 고맙다는 말, 보고 싶다는 말. 다 마음속에만 있었습니다. 말로 꺼내는 것이 쑥스러우셨거든요. 우리 세대가 다 그렇잖아요.
표현하는 것이 낯간지럽고 말로 하지 않아도 알겠지 하는 마음이요. 그런데 어르신에게 가장 친한 친구가 있으셨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친구였습니다. 동네에서 만나서 시집도 같이 가고 자식도 비슷한 때에 낳고 힘든 일이 있으면 서로 기대던 친구였습니다. 어르신이 그 친구한테 하고 싶었던 말이 있으셨습니다. 너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살았어. 그 말이요. 근데 그 말이 늘 마음속에만 있었습니다. 다음에 만나면 해야지, 다음에 만나면 해야지 하시다가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그 친구가 새벽에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겁니다. 어르신이 달려가셨습니다.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친구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어르신이 친구 손을 잡으셨습니다. 친구 손이 차가웠습니다. 평생 그 손을 잡고 웃고 울었는데 그날 그 손이 차가웠습니다. 어르신이 그 손을 꼭 잡으시고 귀에 대고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살았어. 고마워. 친구가 들으셨는지 모릅니다. 사흘 뒤에 친구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르신이 장례식장에서 친구 영정 앞에 앉으셨습니다. 국화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영정 속 친구가 웃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이 그 웃음을 바라보셨습니다. 하고 싶었던 말들이 그제야 올라왔습니다. 웃겼던 기억들, 같이 울었던 날들, 고마웠던 순간들. 40년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제 들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르신이 영정을 보시면서 혼자 말씀하셨습니다. 진작 말할 걸 그랬다. 그 말이 영정 앞에서 어르신을 오래 붙잡았습니다. 돌아오는 길 내내 그 말이 어르신 안에서 울렸습니다. 진작 말할 걸 그랬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표현되지 못한 감정의 무게라고 합니다. 하고 싶었던 말을 하지 못했을 때 그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속에 쌓이고 굳어집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전할 수 없게 됐을 때 그 무게가 가장 크게 느껴집니다. 어르신이 집에 오시는 길에 결심하셨습니다.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오늘 하자. 더 이상 나중으로 미루지 말자. 그날 이후 어르신이 달라지셨습니다. 남은 친구들한테 전화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냥요. 보고 싶어서요. 친구가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일 있어? 어르신이 웃으셨습니다. 아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친구가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나도 마침 내 생각하고 있었는데. 두 분이 한참을 전화 통화를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들을요. 그 전화가 그날 친구의 하루를 바꿨습니다. 자식한테도 달라지셨습니다. 아들이 먼 길을 달려왔을 때 예전엔 그냥 들어오라고만 하셨는데 그날은 문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왔구나. 보고 싶었어. 아들이 멈칫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처음이었거든요. 아들이 아무 말 없이 어르신을 안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하루를 바꿀 수 있다. 그런데 그 말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말은 때가 있습니다. 꽃이 피는 때가 있듯 말도 피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놓치면 꽃이 지듯 말도 사라집니다.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마음속에 있으면 내 것이지만 꺼내면 두 사람 것이 돼요. 나눠야 두 배가 돼요. 친구한테 못한 말이 평생 후회로 남았어요. 이제는 하고 싶은 말은 오늘 해요.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 말을 오늘 하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혹시 가보고 싶으셨던 곳이 있으십니까? 아직 나중으로 미루고 계신 곳이요. 나이 들수록 행복하게 사는 법, 두 번째입니다. 가보고 싶은 곳은 지금 가십시오. 충북 충주에 사시는 77살 김옥순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어르신에게는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으셨습니다. 경주였습니다. 어릴 때 교과서에서 불국사 사진을 보고 언젠가는 꼭 가봐야지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남편이랑 같이 가야지. 근데 자식들이 어리고 살림이 빠듯하고 몸이 좀 나아지면 하다가 세월이 흘렀습니다. 자식들이 다 크고 나서는 이번엔 남편이 편찮으셨습니다. 남편 몸이 좀 나아지면 가야지. 그러다 남편이 먼저 가셨습니다.
어르신이 남편 떠나보내시고 한동안 멍하게 지내셨습니다. 어느 날 장롱을 정리하시다가 오래된 수첩을 꺼내셨습니다. 거기에 가보고 싶은 곳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경주 불국사, 전주 한옥마을, 강릉바다. 어르신이 그 수첩을 보시다가 눈물이 나셨습니다. 남편이랑 같이 가려고 적어놨던 것들이었거든요. 이제 혼자 가야 하는데 혼자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으셨습니다. 그냥 수첩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다 딸이 놀러 왔습니다. 어르신이 그 수첩 이야기를 하셨더니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 가면 어때요?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가는 게 무슨 재미야? 딸이 말했습니다. 가는 게 재미있는 거잖아요. 함께 가는 사람이 없으면 아버지 생각하면서 가면 되잖아요. 어르신이 그 말이 마음에 걸리셨습니다. 며칠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에 버스표를 예매하셨습니다. 경주 가는 버스요? 혼자요? 버스를 타시는데 손이 좀 떨리셨다고 합니다. 이 나이에 혼자 여행을 가다니 싶으셨습니다. 그래도 가셨습니다. 불국사 입구에 내리셨습니다. 돌계단을 올라가셨습니다. 천천히요. 다리가 좀 아프셨지만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불국사 앞에 서셨습니다. 어르신이 그 자리에서 한참 서 계셨습니다. 교과서에서 보던 그 건물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컸습니다. 생각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어르신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남편 생각이 나셨습니다. 여보, 나왔어요. 당신과 같이 오려고 했는데 내가 혼자 왔어요. 혼자여도 용기 내서 당신이 옆에 있다 생각하고 왔어요. 어르신이 한참을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순간 남편이 그리워 뺨위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한평생 살아왔던 순간순간이 영화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살짝 미소 지으셨습니다. 왔구나. 드디어 왔구나. 그 한마디가 평생의 나중을 끝냈습니다. 어르신이 그날 불국사 경내를 천천히 걸으셨습니다. 아무도 기다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빨리 가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돌 하나하나를 보시면서 걸으셨습니다. 처마 끝을 보시면서 걸으셨습니다. 그날 어르신이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혼자서요. 셀카를요. 평생 셀카를 찍어본 적이 없으셨는데 그날 찍으셨습니다. 집에 오셔서 딸한테 그 사진을 보내드렸습니다. 딸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표정 좀 봐요. 너무 좋아 보여요. 어르신이 그 말을 들으시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렇구나. 나 좋아 보이는구나.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미뤄온 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성취감과 함께 자기 효능감이 높아진다고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나중에 하려고 했던 것을 오늘 하는 순간 뇌가 기뻐한다는 겁니다. 나중이라는 말은 사실 두려움의 다른 이름입니다. 혼자 가면 어쩌지, 나이 들어서 가면 이상하지 않을까, 그 두려움이 나중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순간 불국사 앞에 서게 됩니다.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는 없어요. 달력에 나중이라는 날은 없어요. 오늘만 있어요. 가고 싶으면 지금 가세요. 혼자 가도 돼요. 혼자 가는 것도 여행이에요.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가보고 싶은 곳이 있으십니까? 그곳에 언제 가실 겁니까? 나중으로 미루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지금 가십시오.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오래된 갈등이 있으십니까? 화해하지 못한 관계가 있으십니까? 나이 들수록 행복해지는 법 세 번째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전남 광양에 사시는 76살 최수님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어르신에게는 오래된 가족 갈등이 있으셨습니다. 남매 간의 일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사이가 좋지 않으셨던 남매였는데 어른이 되고 나서 재산 문제로 크게 다퉜습니다. 그 뒤로 20년 동안 말을 안 하셨습니다. 명절에도 서로 시간을 달리해서 다녔습니다. 어르신은 그 동생을 생각하면 아직도 속이 끓으셨습니다. 억울하셨고 서운하셨고 분하셨습니다. 그 감정이 20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였습니다. 어르신이 친구한테 그 이야기를 하면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냥 용서해.
나이 들어서까지 그러면 뭐가 좋아?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용서? 내가 왜 용서해?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 말이 맞았습니다. 어르신이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억울함을 20년 동안 품고 사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동생이 아팠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위암이었습니다. 수술을 했다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어르신이 그날 밤 잠을 못 주무셨습니다. 어릴 적 동생이 귀여웠는데 왜 동생하고 이렇게 되었을까? 동생은 미운 사람인데 왜 잠이 안 오지? 어르신이 새벽에 누워서 생각하셨습니다. 동생이 위독해져서 죽으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어르신이 스스로 놀라셨습니다. 동생이 그냥 미운 줄 알았는데. 어르신이 며칠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차를 타셨습니다. 동생 집 쪽으로 가셨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셨습니다. 차에서 내리셨습니다. 대문 앞에 서셨습니다. 초인종이 보였습니다. 손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멍하니 서 계셨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담장 너머로 마당에 감나무가 보였습니다. 어릴 때 동생과 같이 그 감나무에서 감을 따던 기억이 올라왔습니다. 까르르 웃으며 재밌던 적도 있었어요.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어르신이 결국 돌아서셨습니다. 차에 타셨습니다. 집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집에 오시는 길에 마음이 조금 가벼우셨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지 못했는데도요. 동생을 만나러 가려고 했다는 것만으로도 뭔가 달라지는 것 같으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르신이 다시 차를 타셨습니다. 동생 집 앞에 도착하셨습니다. 여전히 감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어요. 이번엔 차에서 내리시자마자 걸어가셨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초인종을 누르셨어요. 딸깍.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그 동생이 나왔습니다. 얼굴 안 보고 산지 얼마 만인지 20년 만이었습니다. 동생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두 분이 마주 보셨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동생분이 말했습니다. 왔어?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왔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두 분이 마루에 앉으셨습니다. 대추차를 한 잔씩 드셨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차를 드셨습니다.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상하게요. 20년의 침묵과는 다른 침묵이었습니다. 20년의 침묵은 차갑고 딱딱한 침묵이었는데 그날의 침묵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침묵이었습니다. 차를 다 드시고 나서 어르신이 일어나셨습니다. 가야겠다고 하셨습니다. 동생이 문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어르신이 돌아서서 걸어가시는데 동생분이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와. 어르신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손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차에 타셨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에 분노하는 것은 남이 지른 불에 내가 타는 것과 같다. 불을 지른 것은 상대방인데 타는 것은 나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에게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내가 나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오래된 원망을 붙들고 있는 것은 뜨거운 숯덩이를 손에 쥐고 상대방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많이 되는 것은 내 손입니다.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한 게 아니에요. 그냥 동생 얼굴만 한번 보려고 갔어요. 근데 갔더니 내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거예요. 20년 동안 내가 나를 가뒀던 거예요. 이제 그 감옥 속에서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화해하지 못한 관계가 있으십니까? 그 관계 때문에 밤에 잠이 안 오신 적이 있으십니까?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행복해지는 법, 네 번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가장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나를 가장 먼저 안아줘야 합니다. 잠깐 멈추겠습니다.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가 오늘 이 영상에서 가장 깊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께 먼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자신이 좋으십니까? 나 자신이 좋다. 나는 잘 살아왔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망설여지신다고요? 선뜻 그렇다고 하시기 어려우신 분이 계시지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세요. 경북 영천에 사시는 79살 이말래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어르신은 평생 스스로에게 가혹하셨습니다. 더 잘해야 했는데, 더 참아야 했는데, 더 잘 키워야 했는데, 자식이 힘들면 내 탓, 남편이 힘들면 내 탓, 집안이 어려우면 내 탓. 그 자책이 평생 어르신을 따라다녔습니다. 어르신이 잘한 것들도 많으셨습니다. 가난한 살림에 자식 셋을 다 가르치셨고, 시부모를 10년 넘게 모시셨고, 남편 병치레를 혼자 감당하셨습니다. 대단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은 그것들을 잘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을 한 것뿐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고요. 그러면서 잘못한 것들은 아주 크게 보셨습니다. 자식한테 한번 크게 화를 냈던 것, 시어머니한테 퉁명스럽게 대했던 것, 남편한테 서운한 말을 했던 것, 그것들이 수십 년이 지나도 마음속에 남아 있으셨습니다. 어르신이 혼자 계실 때면 그 기억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좀 더 잘해줬어야 하는데. 그 자책이 어르신을 오래 붙잡았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울컥울컥한 날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어르신 팔순 생일날이었습니다. 자식들이 다 모였습니다. 손주들도 왔어요. 케이크에 불을 켰습니다. 다들 박수를 치셨습니다. 어르신이 소원을 비시고 불을 끄셨습니다. 케이크를 자르는데 중학교 다니는 손녀가 어르신 옆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할머니 자신이 좋아요? 어르신이 그 질문을 들으시고 웃으시려다가 멈추셨습니다. 좋아요? 할머니 자신이요? 그 질문이 어르신한테 처음으로 오는 질문이었습니다. 평생 누구도 그런 걸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르신 스스로도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르신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대답을 못 하셨습니다. 손녀가 초롱초롱한 눈으로 할머니의 대답을 기다렸어요. 어르신이 한참을 있다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소리 없이요. 케이크 앞에서 가만히 할머니의 뺨위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손녀가 놀라서 할머니 왜 울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어르신이 눈물을 닦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야. 그냥 내가 나 자신이 좋은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네 싶어서. 그날 밤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다 돌아가고 어르신이 혼자 방에 계셨습니다. 화장대 앞에 앉으셨습니다. 거울을 보셨습니다. 거울 속에 79살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주름이 많았습니다. 머리가 하였습니다. 어르신이 그 얼굴을 오래 보셨습니다. 그러다 혼자 말씀하셨습니다. 이말래, 너 정말 잘 살았어. 평생 동안 진짜 수고했어. 그 말이 처음엔 어색하셨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나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하셨습니다. 말래, 너 잘 살았어. 수고했어. 그러다 세 번째 하시는데 눈물이 왈칵 나셨습니다. 이번엔 큰 소리가 났습니다. 평생 누구한테도 그 말을 들어본 적이 없으셨습니다. 잘 살았다고, 수고했다고. 가족들도 남편도 자식들도 그 말을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스스로도 한 번도 그 말을 자신에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르신이 거울 속 자신을 보시면서 한참을 우셨습니다. 그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참 열심히 살았네. 잘했어. 어르신은 그날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 깊은 잠자리에 드셨습니다. 창밖으로 둥근 달이 밝게 비쳤습니다. 보건복지부 노인 정신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낮은 노인일수록 우울감과 고독감이 높고, 반대로 자기 수용도가 높은 노인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나를 안아줘야 남도 안아줄 수 있습니다. 자책은 내가 나를 때리는 것과 같습니다. 남이 나를 때리면 피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때리면 피할 곳이 없습니다. 가장 잔인한 폭력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폭력입니다.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팔순이 돼서야 거울 보면서 잘 살았다고 했어요. 진작 했어야 했는데. 그게 제일 후회돼요.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밤 잠드시기 전에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잘 살았어. 수고했어. 그 말이 진심이니까요. 거짓이 아니니까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나이 들수록 행복해지는 법 5번째입니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나이가 몇이십니까? 70이십니까? 75이십니까? 80이십니까? 그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때입니다. 내일이 되면 오늘이 가장 젊었던 날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젊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때다. 오늘 이 하루를 충분히 살아야 한다. 오늘 4분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친구를 보내고 나서 하고 싶은 말을 오늘 하기 시작하신 박말순 어르신, 혼자 불국사에 가셔서 드디어 왔구나 하신 김옥순 어르신, 20년 만에 형제집 초인종을 누르신 최수님 어르신, 팔순 생일날 밤에 거울 앞에서 처음으로 잘 살았어 하신 이말래 어르신. 그분들이 공통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진작할 걸 그랬어요. 그 한마디입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또 공통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해서 다행이에요. 그 한마디입니다. 후회 없이 사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 오늘 가보고 싶은 곳에 가는 것, 오늘 용서하는 것, 오늘 나를 안아주는 것, 그리고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이말래 어르신이 그날 이후 매일 아침 달력을 보십니다. 그리고 오늘 날짜 옆에 이렇게 쓰십니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 딱 6글자입니다. 그런데 그 6글자가 어르신의 하루를 바꿉니다.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날짜를 쓰고 나면 이상하게 하루가 아깝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하게 돼요. 전화도 하고 어디도 가고 하고 싶은 말도 하고. 그 6글자가 저를 움직이게 해요. 오늘 여러분도 달력을 꺼내십시오. 오늘 날짜 옆에 이렇게 쓰십시오. 오늘이 가장 젊은 날. 그리고 오늘 딱 한 가지만 하십시오. 하고 싶었던 말을 하는 것, 가보고 싶었던 곳에 가는 것, 오래된 관계에 먼저 손을 내미는 것, 아니면 거울 앞에서 잘 살았어 한마디 하는 것. 딱 하나만요. 그 하나가 오늘을 후회 없는 날로 만들어줍니다. 이제 마무리입니다. 오늘 5가지를 함께 들으셨습니다. 하고 싶은 말 오늘 하기, 가보고 싶은 곳 지금 가기, 용서는 나를 위해 하기, 내가 나를 먼저 안아주기, 그리고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라는 것 기억하기. 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돈이 드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후회는 지나간 것에서 옵니다. 그런데 오늘을 잘 살면 내일의 후회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오늘을 잘 산 날들이 쌓이면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후회 없이 살았다고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사셨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고, 평생 뒤에서 받쳐주셨고, 평생 먼저 챙겨주셨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시고, 억울해도 참으시고, 무서워도 내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삶이 이미 대단한 삶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거울 앞에 서서 꼭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잘 살았어. 수고했어. 그리고 내일 아침 달력에 이렇게 쓰십시오. 오늘이 가장 젊은 날. 그 말이 진심이니까요. 거짓이 아니니까요. 내일은 오늘보다 반드시 더 따뜻하고 빛날 것입니다. 오늘 5가지 중에 가장 가슴에 남으신 것이 무엇인지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한마디가 지금 이 영상을 혼자 보고 계실 누군가에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희망과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황금노후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평생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몇 살이 되면 인생이 가장 행복할까요? 이 질문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0대가 제일 행복하지 않을까요? 젊고 패기도 넘치고 앞날이 무한하게 펼쳐져 있으니까요. 또 어떤 분들은 30대라고 하십니다. 이제 좀 철도 들고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는 나이니까요. 40대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한창 일도 잘 되고 아이들도 크고 뭔가 내 것이 생기는 느낌이 드는 나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영국 런던 대학교에서 전 세계 수만 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인생에서 행복감이 가장 높은 나이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20대가 아닙니다. 30대도 아닙니다. 바로 60대 후반에서 70대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신 바로 이 나이였습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까요? 왜 이 나이가 되면 오히려 더 작아지고 더 조용해지고 마치 세상에서 조금씩 밀려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60대 이후라면 오늘 이 영상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 채널이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과 숫자 2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이 이 채널을 살아있게 합니다. 자, 지금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집이 너무 조용해집니다. 자식은 떠났고 출근도 끝났고 남은 건 생각보다 너무 긴 하루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서두를 이유가 없고 밥을 차려도 같이 먹을 사람이 없고 텔레비전을 켜도 왠지 그 소리가 집을 더 비어있게 만드는 것 같은 그 느낌. 혹시 지금 이 말이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으신가요?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김순자 어르신, 올해 66이십니다. 어르신은 30년을 학교 급식 일을 하셨습니다. 새벽 4시 반이면 알람이 울렸고 눈을 채 뜨기도 전에 몸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수백 명 아이들 밥을 챙기고 오후가 되면 온몸이 쑤시도록 퇴근하는 삶.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퇴직을 하고 딱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평소와 같은 시각에 눈이 떠졌습니다. 새벽 4시 반. 그런데 일어나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어르신은 천장을 바라보다가 그 자리에서 갑자기 눈물이 흘렀다고 합니다. 왜 우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흘렀습니다. 나는 이제 뭘 해야 하지? 그 질문이 너무 낯설고 너무 무서웠다고 하십니다. 평생 해야 할 일이 넘쳐났는데 처음으로 아무것도 해야 할 일이 없는 아침이었습니다. 그게 해방이 아니라 오히려 길을 잃은 것처럼 느껴졌다고 하십니다. 이 어르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은퇴 이후 첫 1년 안에 심한 공허감과 우울감을 경험하는 분이 절반을 훌쩍 넘는다고 합니다. 이 공허함은 나약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평생 무언가를 위해 달려왔던 사람이 달리기를 멈추었을 때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각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그 연구 결과를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나이가 바로 지금이라고 했습니다. 그 행복이 저절로 오지 않을 뿐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면 반드시 옵니다. 오늘 그 방법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행복의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할 때가 왔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지금 이게 행복한 건지 모르겠다고. 집도 있고 자식도 키웠고 굶지도 않았는데 왜 가슴 한켠이 이렇게 허전한 건지 모르겠다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그런데 우리 세대는 빵을 구하느라 평생을 보냈습니다. 굶지 않기 위해, 자식 굶기지 않기 위해 허리가 휘도록 일했습니다. 그건 틀린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절엔 그게 맞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빵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허전할까요? 왜냐하면 빵 다음에 필요한 것, 즉 마음의 평안, 따뜻한 관계,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 이것들을 채울 준비를 미처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행복이라고 믿어온 기준 자체가 사실 우리 것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자식의 좋은 직장,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 이것들이 행복의 기준이었다면 그 기준은 세상이 만들어준 기준이었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물어볼 겨를도 없이 우리는 그 기준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한 심리학 연구팀이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가진 것보다 2배가 생기면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놀랍게도 연봉 1억인 사람도, 연봉 5천만 원인 사람도, 연봉 3천만 원인 사람도 모두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지금보다 2배만 더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더 갖는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행복의 기준을 바깥에 두는 한, 그 기준은 영원히 우리를 앞서 달아납니다. 등산을 생각해 보십시오. 산을 오를 때는 정상만 바라봅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파도 일단 올라가야 한다는 생각뿐입니다. 옆에 철쭉이 피어 있어도 못 봅니다. 발밑에 맑은 계곡물이 흘러도 그냥 지나칩니다. 그런데 정상에 올랐을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올라오는 길이 더 좋았는데, 그 바람 소리, 그 나무 냄새, 그게 다 좋았는데, 정작 정상에서는 사진 한 장 찍고 내려가더라고. 인생도 그렇습니다. 인생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오며 즐기는 것입니다. 60대 이후는 정상을 지나 내려오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내려오는 길이 사실은 가장 아름다운 구간입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고 옆을 볼 수 있고 발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경쟁할 사람도 없고 증명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걸으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행복 기준은 무엇인가요? 혹시 아직도 남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표를 들고 걷고 계신 건 아닌가요? 이제는 그 기준표를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오늘 아침 햇살이 따뜻했다면 그게 오늘의 행복입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동네 한 바퀴를 걸었다면 그게 오늘의 성공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딱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눈을 감고 오늘 하루 중에서 딱 한 장면만 떠올려 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어도 됩니다. 오늘 마신 커피가 따뜻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 한 장면을 마음에 품고 주무십시오. 행복은 그 작은 연습에서 시작됩니다. 2번째 이야기입니다. 몸이 버텨줘야 나머지가 있습니다. 충북 충주에 사시는 이재환 어르신, 올해 69이십니다. 어르신은 평생 몸이 튼튼하다고 자부하셨습니다. 젊을 때 농사도 지으셨고 막일도 하셨고 아파서 드러 누워본 기억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 65되던 해가을이었습니다. 시장을 보고 집으로 오시다가 계단을 오르던 중이었습니다. 오른쪽 무릎에서 갑자기 뚝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으셨습니다. 일어서려고 했는데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던 이웃분이 부축해서 집까지 데려다 주셨습니다. 병원에 가셨더니 연골이 거의 닳아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어르신은 진료실에서 나오시면서 복도 의자에 한참 앉아 계셨다고 합니다. 창밖을 내다보면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내 몸이 내 것이 아닌 것 같다. 아프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 당연한 사실이 그날 처음으로 현실로 다가왔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무릎 연골은 재생이 되지 않습니다. 한번 다르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근육은 다릅니다. 70대, 심지어 80대에도 근육은 키울 수 있습니다. 운동생리학 연구에 따르면 70대에 꾸준히 걷기 운동을 시작한 분들이 3개월 후에 실제로 근력이 늘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늦은 게 아닙니다.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건강관리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딱 3가지만 해보십시오.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을 천천히 드십시오. 자는 동안 우리 몸은 땀과 호흡으로 수분을 잃습니다. 빈속에 물 한 컵이 위장을 깨우고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둘째, 점심 먹고 나서 딱 10분만 천천히 걸으십시오. 식후 혈당이 올라가는 시간이 바로 식사 후 30분 아닙니다. 이 시간에 가볍게 움직여 주시면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빠르게 걸을 필요 없습니다. 동네 골목을 그냥 천천히 걸으시면 됩니다. 셋째, 저녁 9시 이후에는 핸드폰을 내려놓으십시오. 핸드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뇌를 각성시켜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잠을 잘 자는 것이 면역력의 가장 기본입니다. 이 3가지가 처음엔 아주 작아 보일 겁니다. 그런데 이 작은 것들이 1달, 2달 쌓이면 몸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재환 어르신은 수술을 받고 재활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몸 관리를 조금만 일찍 했더라면 지금 이 고생은 안 해도 됐을 텐데.
여러분은 아직 그 후회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1년에 2번은 꼭 건강검진을 받으십시오. 많은 질병이 초기에 발견하면 완치가 됩니다. 무서워서 병원을 안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모르는 게 약이 아닙니다. 아는 게 약입니다. 아는 순간부터 대처할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인간관계. 이제는 깊게 가져가야 합니다. 이 파트는 오늘 이야기 중에서 아마 가장 가슴이 찌릿하실 부분일 겁니다. 인천에 사시는 정미선 어르신, 올해 67이십니다. 어르신 남편이 퇴직을 한 뒤부터 집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어느 겨울 저녁이었습니다. 밥상을 마주하고 앉았는데 둘 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났습니다. 텔레비전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그 소리도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남편의 숟가락이 밥그릇에 닿는 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어르신은 그 저녁 식탁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이 사람 옆에서 왜 이렇게 외롭지?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할 말이 없는 게 정상인 건가? 그 생각에 젓가락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나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거지를 하면서 혼자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외로움을 주기도 합니다. 이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평생 각자의 역할을 하며 살아오다가 갑자기 24시간을 함께하게 되면 생기는 자연스러운 충돌입니다. 일본에서는 이것을 재미있는 말로 표현합니다. 남편이 퇴직하면 아내에게 생기는 병이라고 해서 남편 재직 스트레스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웃음이 나오지만 웃을 수만은 없는 이야기입니다. 한국가족학회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부부 갈등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가 바로 은퇴 직후 1년에서 3년 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각자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각자의 취미, 각자의 공간, 각자의 친구. 그게 서로를 멀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오래 좋아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해보십시오. 매일 저녁 식사 후에 딱 10분, 오늘 각자 있었던 일 하나씩 이야기해 보십시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마트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다. 오늘 길에서 예쁜 꽃을 봤다. 그 작은 대화가 쌓이면 식탁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정미선 어르신은 지금 남편과 매주 화요일 오전에 동네 뒷산을 같이 오르신다고 합니다. 처음엔 어색해서 말도 없이 그냥 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3달이 지나자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날 설거지하면서 혼자 울던 어르신이 지금은 남편과 산 정상에서 나란히 앉아 막걸리 한 잔씩 하신다고 합니다. 관계는 바꿀 수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자녀 관계에서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식이 어른이 된 뒤에도 조언을 멈추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마음은 압니다. 더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니까요. 그런데 딱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조언은 요청받았을 때만 하는 것입니다. 부탁하지 않은 조언은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자식의 귀에는 간섭으로 들립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율성 침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싶어 합니다. 그 욕구가 반복적으로 막히면 그 상황 자체를 피하게 됩니다. 자식이 멀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이 먼저 엄마 어떻게 생각해요? 라고 물어올 때 따뜻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식이 물어오지 않으면 그냥 잘하고 있어 라는 말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긴 조언 10마디보다 자식의 마음에 더 깊이 닿습니다. 지금 주변에 진짜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 한 명이라도 계신가요? 하버드 의대에서 80년간 진행한 세계 최장기 행복 연구가 있습니다. 그 연구에서 노년의 건강과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재산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따뜻한 인간관계였습니다. 많은 사람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통하는 사람 한 명, 그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가꾸는 것. 그게 이 나이의 진짜 재산입니다. 이번 주 안에 오래 연락 못했던 친구 한 명에게 전화해 보십시오. 잘 지내냐고, 밥 한번 먹자고. 그 전화 한 통이 두 사람의 하루를 모두 따뜻하게 만들 겁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돈과 체면, 이제는 내려놓을 때가 되었습니다. 경북 안동에 사시는 박정호 어르신, 올해 73이십니다. 어르신은 평생 체면을 중시하며 사셨습니다. 모임에 나가면 항상 한턱을 내셨고 남 앞에서 작아 보이는 게 싫으셨습니다. 자식 결혼식 때는 없는 돈에 무리해서 더 좋은 예식장을 잡으셨습니다. 하객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으려고요. 그런데 70이 넘던 해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통장 잔액을 들여다보셨습니다. 숫자를 보는데 손이 떨리셨다고 합니다. 이 돈으로 얼마나 살 수 있을까? 아프면 어떡하지? 그날 밤 어르신은 오래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처음으로 이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 돈을 썼을까? 나를 위해 쓴 돈이 얼마나 될까? 그 질문 앞에서 한동안 말문이 막히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실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두 그룹에게 돈을 나눠줬습니다. 한 그룹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 쓰라고 했고, 다른 그룹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 쓰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다른 사람을 위해 쓴 그룹이 훨씬 더 큰 행복감을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실험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쓴다는 것은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친구에게 커피 한 잔을 사주는 것, 작은 선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체면을 위한 소비와 마음에서 우러난 소비는 완전히 다릅니다. 체면 소비는 쓰고 나면 허하고, 마음에서 우러난 소비는 쓰고 나면 따뜻합니다. 이제는 체면, 소비를 줄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비싼 선물 대신 직접 쓴 손편지 한 장이 더 오래 기억됩니다. 거창한 외식 대신 집에서 손수 차린 밥 한 끼가 더 따뜻합니다. 그리고 소소한 일거리를 가지십시오. 큰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작은 텃밭을 가꾸는 것, 동네 복지관에서 작은 역할을 맡는 것, 손재주가 있으시면 소박하게 무언가를 만드는 것. 국민연금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노후에 소소한 경제활동을 하는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다고 합니다. 오늘 내가 무언가를 했다는 감각,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그게 60대 이후의 삶을 살아있게 만드는 힘입니다. 이번 주에 딱 하나만 해보십시오. 지난달 지출 내역을 펼쳐놓고 없어도 됐던 지출 하나를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돈을 다음 달에는 나를 위한 작은 즐거움에 쓰십시오. 오래 가고 싶었던 가까운 나들이 좋아하는 책 한 권. 그게 진짜 나를 위한 소비입니다. 5번째 이야기입니다. 내일이 기다려지는 하루를 만드십시오. 여러분, 오늘 아침 눈을 뜨셨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이 무엇이었나요? 오늘 뭘 하지 였나요? 아니면 그냥 또 하루가 시작됐구나 였나요? 대구에 사시는 최정숙 어르신, 올해 65이십니다. 어르신은 퇴직 후 1년을 집안에서만 보내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뉴스를 보고, 밥 먹고, 낮잠 자고, 저녁 먹고, 텔레비전 보다 주무시는 패턴이 매일 반복됐습니다. 월요일인지 금요일인지도 모르겠더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딸이 집에 왔다가 어르신 옆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손을 잡고 핸드폰을 함께 들었습니다. 엄마, 사진 한번 찍어봐. 딸이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며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르신은 처음엔 손가락이 말을 안 듣고 자꾸 엉뚱한 데를 눌렀습니다. 딸이 웃으면서 괜찮아, 엄마, 다시 해봐, 했습니다. 그렇게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르신이 처음으로 혼자서 사진을 찍고 편집까지 완성했습니다. 베란다 화분에 핀 작은 꽃 한 송이였습니다. 딸이 복지관 게시판에 올려드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핸드폰에 알림이 왔습니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어르신, 사진 너무 예뻐요. 어디서 찍으셨어요? 어르신은 그 댓글을 읽고 한참 동안 핸드폰을 가슴에 안고 계셨다고 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고 합니다. 65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두근거림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어르신은 매일 아침 카메라를 들고 동네를 나섭니다. 오늘은 어떤 걸 찍을까? 그 생각에 아침에 눈이 먼저 떠진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우리 뇌에서는 도파민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이 도파민은 나이와 상관없이 분비됩니다.
즉, 65에 처음 사진을 배울 때와 25에 처음 무언가를 배울 때 뇌가 느끼는 기쁨은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는 활동이 치매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이미 수많은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오늘 당장 이렇게 시작하십시오. 지금 핸드폰을 드시고 동네 복지관이나 주민센터를 검색해 보십시오. 이번 달에 시작하는 프로그램이 반드시 있습니다. 서예, 노래, 사진, 원예, 건강체조, 스마트폰 활용법. 그 목록을 보시고 딱 하나를 골라서 전화 한 통 하십시오. 등록만 하셔도 됩니다. 첫날에 가시기만 해도 됩니다. 그 첫 발이 여러분의 내일을 바꿉니다. 6번째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60대 이후에 가장 중요한 공부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 3가지 독이 있습니다. 비교, 후회, 걱정입니다. 이 3가지가 60대 이후의 삶을 가장 조용하게, 그러나 가장 깊이 갉아먹습니다. 비교는 이렇게 옵니다. 친구는 자식이 의사라는데, 저 집은 노후 준비를 잘 해놨다는데, 나는 왜? 그 생각이 시작되는 순간, 지금 내 삶이 가진 것들이 전부 사라져버립니다. 있는 것이 보이지 않고 없는 것만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비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배터리를 충전할 때 충전 중에 자꾸 다른 앱을 열면 어떻게 됩니까? 충전이 되다 말고 결국 배터리가 더 빨리 닳아버립니다. 비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채워야 할 에너지가 있는데 자꾸 남의 화면을 들여다보면 내 배터리만 빨리 닳습니다. 후회는 더 깊은 곳에서 옵니다. 그때 그 선택을 했더라면, 그때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런데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그 시간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지나간 것을 붙잡고 울고, 지혜로운 자는 지금 이 순간을 산다고 했습니다. 걱정은 또 어떻습니까? 나중에 아프면 어떡하지? 돈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85%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어난 15% 중에서도 대부분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잘 해결됐다고 합니다. 결국 걱정의 대부분은 현실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영화인 셈입니다. 그 영화를 하루 종일 틀어놓고 있으면 정작 눈앞에 오늘이 사라져버립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18년의 유배 생활 중에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은 스스로를 갉아먹는 일이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 가장 혹독한 상황 속에서도 그 마음 하나로 수백 권의 책을 쓰셨습니다. 지금부터 딱 한 가지만 시작해 보십시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핸드폰 메모장을 여십시오. 그리고 딱 3가지만 적으십시오. 첫째, 오늘 먹은 것 중에 맛있었던 것 하나. 둘째, 오늘 보거나 들은 것 중에 좋았던 것 하나. 셋째, 오늘 고마웠던 사람 이름 하나. 그게 전부입니다. 3분이면 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감사일기를 꾸준히 쓴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삶의 만족도가 25% 높았고 수면의 질도 개선됐으며 병원을 찾는 횟수도 줄었다고 합니다. 이걸 한 달만 계속하시면 세상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좋은 것을 찾으려는 눈이 생기고 그 눈이 생기면 하루하루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것만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게 굴지 마십시오. 살아오면서 잘못한 것이 있어도 부족했던 것이 있어도 그게 여러분의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힘든 세월을 버텨오신 분입니다. 가난도 이겨냈고 상실도 이겨냈고 외로움도 삼키며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오늘 하루가 끝날 때 거울 앞에 서서 딱 한마디만 해보십시오. 나는 잘 살아왔다. 처음엔 믿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매일 말씀해 주십시오. 마음은 결국 자신이 반복해서 듣는 말을 믿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6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각각 아주 작은 숙제를 드렸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의 좋은 장면 하나를 떠올리는 것. 아침에 물 한 컵, 점심 후 10분 걷기, 저녁 9시 핸드폰 내려놓기, 이번 주 오래 연락 못했던 친구에게 전화 한 통, 지출 내역에서 나를 위한 소비 하나 찾기.
동네 복지관 프로그램 하나 등록하기. 오늘 밤 감사일기 3줄, 그리고 거울 앞에서 나는 잘 살아왔다 한마디. 이 중에 딱 하나만 오늘 하십시오. 하나만요.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시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딱 하나,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게 쌓이면 한 달 뒤에 여러분은 달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처음에 드린 질문 기억하시죠? 몇 살이 가장 행복할까요? 연구 결과가 말합니다. 바로 지금 이 나이입니다. 그 행복은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딛는 그 작은 한 걸음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그 첫 걸음을 내디디셨습니다. 여러분, 60대 이후는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내 인생입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사셨습니다.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이제는 나를 위해 사셔도 됩니다.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자신을 먼저 채워야 주변 사람들에게도 따뜻함을 나눌 수 있습니다. 빈 그릇으로는 아무것도 담아줄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 안에는 아직 피우지 못한 꽃이 있습니다. 아직 가보지 못한 길이 있습니다. 아직 만나지 못한 기쁨이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 따뜻한 차 한 잔을 끓이십시오. 창가에 앉아서 그 온기를 두 손으로 감싸 주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이 말을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잘 살아왔다. 지금부터가 진짜 내 인생이다. 그 차 한 잔의 온기가 오늘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봄은 지금 이 순간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나라에서 매일 몇 명이 70세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려 21만 명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매일 21만 명의 한국인이 70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진짜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통계청 2025년 고령자 삶의 질 실태조사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 중 자신의 삶에 매우 만족한다고 답한 사람은 전체의 11.3%에 불과합니다. 10명 중 9명은 뭔가 아쉽고 불안하고 허전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사람 주변에 꼭 한 명씩 있지 않으세요? 나이는 나랑 비슷한데 뭔가 달라 보이는 사람. 특별히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자식이 대단한 것도 아닌데 만나고 나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 얼굴에 늘 옅은 웃음이 있고 말에 여유가 있고 오늘 점심 뭐 먹을까 고민하는 그 표정이 진짜 행복해 보이는 사람. 그 사람 보면서 한 번쯤 이런 생각 드신 적 없으세요?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편할까? 젊었을 때는 몰랐어요. 돈 많은 사람이 팔자 좋은 줄 알았고 자식 잘 된 사람이 팔자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70이 넘어보니까 진짜로 부러운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오늘 또 뭘 하나 설레는 사람. 혼자 있어도 심심하지 않은 사람. 자식한테 전화할 때 부탁이 아니라 그냥 보고 싶어서 전화하는 사람. 병원에 가도 주눅 들지 않고 식당에 혼자 들어가도 당당한 사람. 이런 사람이 70 넘어서 진짜 상팔자입니다. 오래 사는 것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상팔자 어르신들한테는 공통점이 있어요. 타고난 게 아닙니다. 어느 날 조용히 선택을 바꾼 사람들이에요. 그 결정이 나머지 삶 전체를 바꿔놓은 겁니다. 60세 이후라면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노년에 진짜 팔자 좋은 사람들의 8가지 공통점. 나는 팔자가 좋은가?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가? 고민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이야기가 끝날 때쯤엔 여러분은 인생의 해답을 얻으시고 마음이 편해질 겁니다. 자, 중요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경상북도 안동에 사는 박정순 어르신은 올해 75입니다. 남편을 68배 먼저 보냈고 자녀 셋은 모두 서울에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걱정을 했습니다. 혼자 남겨졌으니 얼마나 외롭겠냐고,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런데 박정순 어르신은 지금 동네에서 제일 바쁜 사람으로 통합니다. 아침마다 복지관 텃밭에 나가고
수요일엔 합창단 연습이 있고 목요일엔 동네 할머니 셋이 모여 뜨개질을 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저분은 참 팔자 좋다고 합니다. 반면 같은 동네에 사는 이갑순 어르신은 73세 남편도 있고 자녀도 넷입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방 안에서 TV를 봅니다. 자식들이 자주 안 온다고 서운해하고 몸 어딘가 아프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이웃들은 조용히 말합니다. 정순 씨는 상팔자고 갑순 씨는 참 안 됐다고. 두 사람의 차이는 재산이 아닙니다. 건강도 아닙니다. 자식 수도 아닙니다. 어느 날 어떤 선택을 했느냐입니다. 오늘 그 선택 8가지를 박정순 어르신과 이갑순 어르신 두 분의 하루를 따라가며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선택입니다. 상팔자 어르신들은 기대를 내려놓는 선택을 했습니다. 박정순 어르신의 아침은 6시 반에 시작됩니다. 창문을 열고 텃밭으로 나가는 길에 핀 찔레꽃을 보면서 오늘도 예쁘네 하고 중얼거립니다. 자식한테서 전화가 오면 반갑고 안 와도 서운하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이미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애들한테 바라는 걸 다 지웠더니 애들이 올 때마다 그냥 좋더라고요. 그게 다예요. 어르신은 그 말을 할 때 표정이 참 편안합니다. 억지로 참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괜찮아진 사람의 얼굴입니다. 이갑순 어르신의 아침은 다릅니다. 눈을 뜨면서부터 딸한테 전화가 왔는지 확인합니다. 안 왔으면 서운하고 왔어도 짧으면 섭섭합니다.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습니다. 그 서운함이 하루 종일 어르신 얼굴에 남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2025년 노인 정신건강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70세 이상 우울증 환자의 68%가 관계에서의 실망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관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관계에 걸었던 기대가 문제였다는 말입니다. 자식이 나쁜 게 아닙니다. 기대가 너무 컸던 겁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내 감정을 남의 손에서 되찾아오는 일입니다. 내 하루의 주인이 다시 나 자신이 되는 일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현실이 아니라 현실이 마땅히 이래야 한다는 생각이다. 박정순 어르신은 그걸 철학책에서 배운 게 아니라 살면서 몸으로 터득했습니다. 어르신, 오늘 아침 눈 뜨면서 누군가한테 서운한 마음이 드셨습니까? 그 마음의 뿌리에 기대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 기대를 오늘 하나만 내려놓아 보십시오. 가볍게 하루가 시작될 겁니다. 두 번째 선택입니다. 상팔자 어르신들은 작은 루틴 하나를 목숨처럼 지킵니다. 박정순 어르신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전 10시에 복지관 텃밭에 나갑니다. 무릎이 시큰거리는 날도 있습니다. 그래도 나갑니다. 거기 가면 얼굴 아는 사람이 있고 손에 흙이 묻고 상추한 포기가 자라는 걸 보면서 하루가 시작된다고 하십니다. 어제 심었던 씨앗이 오늘 싹을 틔웠을 때 어르신 얼굴에 퍼지는 그 웃음은 누가 만들어준 게 아닙니다. 스스로 만든 겁니다. 이갑순 어르신은 정해진 시간이 없습니다. 일어나는 시간도 다르고 밥 먹는 시간도 다릅니다. 어떤 날은 점심을 12시에 먹고 어떤 날은 2시가 넘어서 먹습니다. 하루가 그냥 흘러갑니다. 흘러간 하루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저녁에 오늘 뭘 했나 생각해보면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게 반복되면 하루하루가 점점 더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2024년 연구에 따르면 일상 루틴을 3가지 이상 유지하는 70대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37% 느렸습니다. 37%입니다. 루틴은 단순히 시간을 채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도 살아있다는 신호를 뇌에 매일 보내는 행위입니다. 하루에 목적이 생기고 몸이 깨어나고 마음이 자리를 잡습니다. 루틴이 있는 사람은 아침에 눈을 뜨면 갈 곳이 있습니다. 루틴이 없는 사람은 아침에 눈을 떠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어르신, 지금 하루 중에 반드시 지키는 시간이 하나라도 있으십니까? 없다면 오늘부터 딱 하나만 만들어 보십시오. 산책이어도 좋고 창밖을 보는 10분이어도 좋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보리차 한 잔 끓이는 것도 충분합니다. 그 작은 닷 하나가 하루 전체를 붙잡아 줍니다. 세 번째 선택입니다.
상팔자 어르신들은 돈 걱정을 막연하게 두지 않고 구체적으로 해결했습니다. 박정순 어르신은 남편이 세상을 뜬 뒤 처음 6개월을 숫자와 씨름했습니다. 통장을 펼쳐놓고 한 달에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는지 노트에 직접 적었습니다. 국민연금 월 43만 원, 기초연금 월 33만 원. 부족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은 그 두려움 앞에서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신청했고 지금은 복지관 텃밭 관리 도우미로 월 27만 원을 받습니다. 그 27만 원이 주는 건 돈만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겼습니다. 역할이 생겼습니다. 나를 기다리는 곳이 생겼습니다. 이갑순 어르신은 돈 이야기를 꺼내면 가슴이 답답해진다고 합니다.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써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냥 무섭습니다. 그래서 생각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런데 생각하지 않는다고 돈 걱정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안개처럼 퍼져서 매일 아침을 무겁게 누릅니다. 국민연금공단 2025년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함께 수령하는 경우 월 평균 수령액은 약 58만 원 수준입니다. 58만 원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부족함을 인정하고 거기서 출발하는 사람과 무서워서 숫자를 외면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의 5년 후는 완전히 다릅니다. 주택연금을 검토해 볼 수도 있고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도 있고 지출을 하나씩 들여다볼 수도 있습니다. 방법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숫자를 직면한 사람에게만 보입니다. 딱 잘라 말씀드릴게요. 돈 걱정은 생각만 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숫자를 보고 적고 움직여야 해결됩니다. 네 번째 선택입니다. 상팔자 어르신들은 몸의 신호에 솔직하게 귀를 기울입니다. 박정순 어르신은 지난 가을 무릎이 이틀 연속 시큰거리자 바로 정형외과를 찾았습니다. 별거 아니었으면 어떡하나 창피할까봐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초기 관절염이라고 하면서 지금 관리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어르신은 그 길로 수중 걷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무릎은 오히려 작년보다 낫습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바로 갔길 잘했어요. 조금만 더 버텼으면 큰일 날 뻔했죠. 이갑순 어르신은 무릎이 석 달째 아픕니다. 병원비가 겁나고 자식한테 짐이 될까봐 아니면 그냥 파스 붙이면 낫겠지 하는 마음에 버팁니다. 그런데 버티는 동안 무릎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계단을 오르기가 힘듭니다. 석 달 전에 병원을 갔더라면 훨씬 간단하게 해결됐을 일이 이제는 훨씬 더 복잡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5년 발표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에서 만성질환을 조기에 발견한 경우 5년 후 생존율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평균 2.3배 높았습니다. 2.3배입니다. 자식한테 짐이 될까봐 병원을 참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참다가 나중에 더 크게 쓰러지면 그게 훨씬 더 큰 짐이 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에 솔직하게 반응하는 것, 그게 자식을 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어르신, 지금 몸 어딘가 불편한데 참고 계신 것 있으십니까? 그건 강한 게 아닙니다. 오늘 바로 예약 전화를 하십시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솔직하게 받아주는 사람, 그 사람이 10년 뒤에도 걷고 웃고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선택입니다. 상팔자 어르신들은 세 사람을 만납니다. 박정순 어르신이 합창단에 처음 나간 날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 노래 가사도 잘 모르고 음정도 틀렸습니다. 옆 사람 눈치가 보였습니다. 집에 오면서 다음엔 안 가야지 싶었습니다. 그래도 다음 주에 또 나갔습니다. 그냥 나갔습니다. 특별한 용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집에 있으면 더 심심할 것 같아서. 3달 후 옆자리에 앉은 이순례 어르신이 가장 친한 친구가 됐습니다. 지난해 박정순 어르신이 몸살로 사흘을 앓았을 때 새벽에 전화를 받아준 사람도 이순례 어르신이었습니다. 국을 끓여서 현관 앞에 놓고 간 사람도 이순례 어르신이었습니다. 자식도 못해준 일을 65세에 새로 만난 친구가 해줬습니다. 이갑순 어르신은 요즘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나이 들어서 새 친구가 어디 생기냐고 괜히 나갔다가 상처만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방 안에 있습니다. TV가 유일한 말벗입니다. 그런데 TV는 어르신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통계청 2025년 사회적 고립 실태 조사에 따르면 70대 이상 중 사회적 관계망이 2명 이하인 노인은 그 이상인 노인에 비해 치매 발병률이 1.9배 높고 사망률도 유의미하게 높았습니다. 사람이 약입니다. 이 말이 비유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치매를 늦추고 수명을 늘립니다. 복지관이어도 좋고 성당이나 절이어도 좋고 동네 산책 모임이어도 좋습니다. 처음엔 어색합니다. 당연히 어색합니다. 그래도 일단 나가십시오. 관계는 나이로 닫히지 않습니다. 마음이 열려있는 한. 6번째 선택입니다. 상팔자 어르신들은 과거를 정산했습니다. 이게 8가지 중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입니다. 박정순 어르신도 한때는 밤마다 억울했습니다. 평생 남편 뒷바라지에 시부모 간병에 자식 교육까지 다 해놨는데 정작 자기 인생은 어디 갔나 싶었습니다. 어두운 천장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하다 보면 새벽 2시, 3시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생각을 하는 오늘 밤이 또 없어지고 있구나. 억울한 생각을 하는 동안 오늘이 사라지고 있다는 걸 그날 처음 느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 과거에 에너지를 쓰는 걸 멈췄습니다. 이갑순 어르신은 아직도 30년 전 일을 이야기합니다. 시어머니가 어떻게 했고 남편이 어떻게 했고 이야기할 때마다 그때처럼 눈이 빨개집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 시절이 지금 이 방 안에 아직도 살아있는 겁니다. 30년이 지났는데도 그 상처는 조금도 낫지 않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신건강연구팀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같은 기억을 반복해서 되새기는 반추사고를 자주 경험하는 70대 이상 노인의 우울증 유병률은 그렇지 않은 집단의 3.1배였습니다. 3.1배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18년 유배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지나간 일을 탓하지 말고 앞으로 올 날을 살아라. 억울한 세월 속에서도 500권이 넘는 책을 남긴 사람의 말입니다. 과거를 정산한다는 건 그 일을 잊으라는 게 아닙니다. 없었던 일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일에 더 이상 오늘의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닙니다. 내가 살기 위해 하는 겁니다. 내 오늘을 지키기 위해 하는 겁니다. 7번째 선택입니다. 상팔자 어르신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즐깁니다. 박정순 어르신은 매일 오후 2시 텃밭에서 돌아와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끓입니다. 주전자가 끓는 소리를 들으면서 잠깐 멍하니 서 있습니다. 차를 들고 베란다 의자에 앉습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스마트폰도 보지 않습니다. 햇살이 발등에 내려앉는 것을 느낍니다. 바람이 커튼을 건드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멀리서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30분이 하루 중 제일 좋다고 하십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그 시간이 사실은 가장 많은 것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이갑순 어르신은 혼자 있으면 무섭습니다. 그래서 TV를 항상 켜놓습니다. 자면서도 틀어놓습니다. 소리라도 있어야 덜 외롭다고 합니다. 그런데 TV가 꺼지는 순간 더 크게 밀려옵니다. 그 외로움이 TV 소리로는 채워지지 않는다는 걸 어르신도 압니다. 그래도 끄지 못합니다. 심리학에서는 건강한 고독을 솔리튜드라고 부릅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고 싶지 않은데 혼자 있는 상태입니다. 고독은 혼자 있는 시간에 자기 자신을 만나는 상태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자기 자신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가 곁에 없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법구경은 말합니다. 스스로를 섬으로 삼으라고, 남을 의지처로 삼지 말라고. 이 말이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혼자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혼자서도 온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진짜로 타인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가득 찬 사람이 타인에게도 줄 수 있습니다. 어르신, 오늘 하루 중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자기 자신이어도 되는 시간이 있으십니까? 그게 사치가 아닙니다. 그게 치유입니다.
8번째 선택입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상팔자 어르신들은 나는 아직 성장 중이다 라고 믿습니다. 박정순 어르신은 올해 봄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사진 강좌를 신청했습니다. 처음엔 손가락이 말을 안 들었습니다. 화면을 누르면 엉뚱한 게 열렸습니다. 옆에 앉은 72살 어르신한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 어르신도 잘 모른다고 하면서 둘이 같이 강사한테 물어봤습니다. 창피하지 않았냐고요?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르는 걸 묻는 게 창피한 게 아니라 모르는 척하는 게 창피한 거죠. 지금 어르신이 찍은 안동 하회마을 풍경 사진은 복지관 복도에 걸려 있습니다. 지나가는 분들마다 누가 찍은 거냐고 묻습니다. 어르신은 그때마다 어깨가 으쓱해진다고 합니다. 75에 생긴 새로운 자랑거리입니다. 이갑순 어르신은 이제 다 살았다고 합니다. 뭘 더 배우냐고, 이 나이에 무슨 소용이냐고 합니다. 배워봤자 금방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생각이 노년을 가장 빠르게 늙히는 원인입니다. 배우지 않으니까 더 잘 잊어버리는 겁니다. 질병관리청 2025년 노화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나는 아직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는 자기 효능감을 가진 70대 이상 노인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인지기능 유지 기간이 평균 5.2년 더 길었습니다. 5.2년입니다. 이건 단순한 마음가짐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과학적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할 때 뇌는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듭니다. 70이 넘어도 뇌는 변합니다. 뇌는 쓰는 만큼 살아있습니다. 법구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이는 늘 어제를 살고 지혜로운 이는 언제나 오늘을 삽니다. 박정순 어르신이 상팔자인 이유는 돈도 건강도 자식도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제에 머물지 않고 오늘을 살고 내일을 기다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르신, 오늘 뭔가 하나 새로 배워보십시오. 스마트폰 기능 하나도 좋고 새 노래 가사 하나도 좋습니다. 손자가 좋아하는 음식 이름을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 작은 배움이 뇌에 불을 켜고 그 불이 삶 전체를 밝힙니다. 자, 오늘 8가지 선택을 박정순 어르신과 이갑순 어르신 두 분의 하루로 함께 보셨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것, 작은 루틴을 지키는 것, 돈 걱정을 숫자로 해결하는 것, 몸의 신호에 솔직한 것, 새 사람을 만나는 것, 과거를 정산하는 것,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것, 그리고 나는 아직 성장 중이라고 믿는 것. 두 분은 같은 동네에 살고 비슷한 나이이고 비슷한 형편입니다. 그런데 한 분은 매일 아침이 소풍이고 한 분은 매일 아침이 짐입니다. 차이는 단 하나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8가지 중에서 딱 하나만 골라서 이번 주 안에 실천해 보십시오. 8개를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면 됩니다. 하나가 바뀌면 그 하나가 다른 하나를 끌어당깁니다. 오늘 드리는 숙제는 이겁니다. 오늘 저녁 조용히 앉아서 박정순 어르신은 하는데 나는 못하고 있는 것 하나를 종이에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종이를 냉장고에 붙여두십시오. 매일 마주치게요. 보일 때마다 한 번씩 읽어보십시오. 그게 전부입니다. 한 가지 선택이 하루를 바꾸고 바뀐 하루가 쌓이면 남은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어르신,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견뎌오셨는지 압니다. 자식 뒷바라지에, 살림에, 일에, 정작 자기 자신을 돌볼 틈도 없이 달려오셨을 겁니다.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며느리로 평생을 사셨을 겁니다. 정작 그냥 나 자신으로 살아본 시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그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버텨온 것 자체가 증거입니다. 남을 위해 온 마음을 쏟아온 것, 그건 어르신이 따뜻한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이제 그 따뜻함을 자기 자신에게도 돌려주십시오. 나는 잘 살아왔습니다.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 말을 오늘 꼭 한번 자기 자신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21만 명이 70세가 되는 이 시대에 10명 중 9명이 허전하다고 하는 이 시대에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어르신은 이미 달라질 준비가 된 분입니다. 그 준비가 박정순 어르신이 합창단 문을 처음 열었던 그 용기와 똑같습니다. 어색해도 나간 그 한 걸음,
무릎이 시큰거려도 텃밭으로 향한 그 발걸음, 손가락이 말을 안 들어도 사진 강좌를 신청한 그 결심. 그게 상팔자의 시작이었습니다. 아침 햇살 한 줌, 베란다에서 마시는 따끈한 보리차 한 잔, 찔레꽃을 보며 오늘도 예쁘네 하고 중얼거리는 그 한마디. 그게 행복의 시작입니다. 내일도 모레도 어르신의 하루가 오늘보다 조금 더 따뜻하고 빛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 가족과 함께 있어도 문득 외로워 눈물이 주르르 흐릅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밥상 앞에서, 거실에서, 손자들이 떠드는 소리 속에서 내가 왜 이러나 싶어 얼른 고개를 돌리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그게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함께 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 나로 살지 못할 때 사람은 사람들 속에서 가장 외롭습니다. 통계청 국민 삶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 삶에 만족한다고 답한 노년층은 단 29.9%에 불과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살면서도 행복하지 않은 분들이 그 안에 얼마나 많이 계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지 놀라운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혼자 산다는 것이 외롭고 쓸쓸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짜 나로 살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 105세까지 사신 김형석 철학자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나는 70세가 넘어서야 처음으로 진짜 자유로워졌습니다. 비로소 나 자신으로 살기 시작했으니까요. 혼자 사는 노년이 더 축복인 진짜 이유 5가지.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인생관이 바뀔 것입니다. 자,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경북 안동에 사는 이금순 씨, 올해 73살입니다. 이분의 이야기가 오늘 이 시간의 시작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것은 68살 때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별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텅 빈 집에 혼자 앉아있던 첫날 밤, 금순 씨는 이 집에서 혼자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했습니다. 아들이 달려왔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오세요. 며느리도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손자들도 할머니 온다고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금순 씨는 짐을 쌌습니다. 그리고 아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 한 달은 괜찮았습니다. 손자들이 재롱을 부리고 밥상에 사람이 있고 집안에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달째부터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착했습니다. 잘해주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집안에서 금순 씨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도 며느리 눈치에 부엌에 들어가기가 망설여졌습니다. 냉장고를 열 때도, 화장실 순서를 맞출 때도, 손자들 훈육 방식이 내 생각과 달라도 아무 말 못하고 속으로만 삼켰습니다. 명절에는 며느리 친정 식구들이 왔습니다. 금순 씨는 그날 자기 방에 일찍 들어갔습니다. 아들 집인데 내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혼자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금순 씨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외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인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3년 동안 금순 씨는 착한 엄마였고 조용한 시어머니였고 말 없는 할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금순 씨 자신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동네 마트 앞에서 동갑내기 친구 박순이를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순이가 너무 밝았습니다. 얼굴이 환했습니다. 전에 알던 그 조심스럽고 수척하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눈이 반짝였고 걸음걸이도 가벼웠습니다. 금순 씨가 물었습니다. 야, 너 무슨 좋은 일 있어? 왜 이렇게 얼굴이 좋아? 순이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나 혼자 살거든. 금순 씨는 순이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엔 무섭고 적적했는데 지금은 아침마다 혼자 커피 한 잔 마시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은 건 먹고, 보고 싶은 TV 보고, 아무도 눈치 볼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가끔 오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멀리서 보니까 더 예뻐 보인다고 같이 살 때는 몰랐는데 혼자 살고 나서야 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다고 했습니다. 금순 씨는 그날 집으로 돌아오면서 내내 순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 사람이 원래 저렇게 밝은 사람이었나? 저 얼굴이 진짜 순이 얼굴이구나. 그날 밤 금순 씨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나도 한번 살아봐야겠다. 진짜 내 방식으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말렸습니다. 혼자 있다가 쓰러지면 어떡하냐고. 금순 씨는 짧게 말했습니다. 나 괜찮아. 걱정 말고. 그리고 작은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이사 오던 날 저녁, 짐도 다 풀지 못한 채 바닥에 앉아서 금순 씨는 혼자 웃었습니다.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다 있는 것 같은 기분.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금순 씨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납니다. 혼자 밥을 짓고, 혼자 먹고, 혼자 설거지를 합니다. 오후에는 동네 복지관에서 노래교실을 다닙니다. 젊을 때부터 노래를 좋아했는데 살면서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반에서 목소리가 제일 크다고 합니다. 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옵니다. 오는 날이면 금순 씨는 아들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입니다. 아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말합니다. 엄마,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 금순 씨는 웃으면서 말합니다. 나 요즘 잘 살거든.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박순이를 마트 앞에서 만났던 그날, 금순 씨가 본 것은 친구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앞으로 살 수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순 씨는 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혼자 사는 노년이 왜 더 축복인지 이제 5가지 이유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내 리듬으로 산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자유인지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경남 통영에 사는 최봉남 씨, 올해 72살입니다. 이분은 45년을 남편의 리듬에 맞춰 살았습니다. 남편이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어서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지었습니다. 봉남 씨는 아침형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남편이 술만 마시고 들어오면 화를 내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힘들었지만 그냥 참고 살았습니다. 자상한 말 한마디 안 해주는 사람이어서 늘 외로웠지만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45년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처음 혼자 맞이한 아침, 봉남 씨는 7시에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가 아니라 7시에 냉장고를 열어 좋아하는 나물을 꺼냈습니다. 국을 끓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물 몇 가지에 밥 한 공기. 밥상을 차려놓고 앉았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내가 좋아하는 아침이었구나 하는 눈물이었습니다. 45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내가 먹고 싶은 시간에 먹은 것입니다. 내 리듬으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편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되찾는 일입니다. 누군가에게 맞추며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잊게 됩니다. 나는 아침형인가 저녁형인가? 나는 조용한 것이 좋은가 시끌벅적한 것이 좋은가? 나는 국을 좋아하는가 나물을 좋아하는가? 이 사소한 것들이 사실은 나라는 사람의 본질입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그 본질을 다시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사치처럼 느껴지신다면 50년 가까이 남의 리듬에 맞춰 사신 분이라면 이제 내 리듬을 찾는 것은 사치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혹시 지금 혼자 사시면서 이 자유가 왠지 미안하게 느껴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미안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자유가 바로 여러분이 오랫동안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관계가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매일 보면 당연해지고 당연해지면 소중함을 잊습니다. 충북 청주에 사는 윤말숙 씨, 올해 70살입니다. 이분은 5년 전까지 딸 가족과 함께 살았습니다. 딸이 직장에 다니는 동안 손자 둘을 봐줬습니다. 가까이 있으니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있을수록 작은 것들이 쌓였습니다. 손자들이 말을 안 들으면 딸이 곁에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엄마가 너무 받아주지 마세요. 그 한마디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반찬을 만들어줘도 아이들이 안 먹으면 왠지 서운했습니다. 딸과 사위가 사소한 다툼을 해도 눈에 보이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가까이 있으면 경계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경계가 무너지면
관계도 서서히 닳습니다. 윤말숙 씨는 결국 분가를 결심했고 지금은 버스로 30분 거리의 작은 아파트에 혼자 삽니다.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딸이 더 자주 연락을 합니다. 손자들이 할머니 집에 오고 싶다고 조릅니다. 함께 밥을 먹을 때가 전보다 훨씬 더 따뜻합니다. 윤말숙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살 때는 딸이랑 매일 봤는데 왜 그렇게 서먹했는지 몰라요.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 보는데 볼 때마다 반가워요. 같이 사는 것이 사이를 가깝게 하지 않습니다. 보고 싶을 때 보는 것이 사이를 가깝게 합니다. 매일 보면 당연해집니다. 당연해지면 감사함이 사라집니다. 감사함이 사라지면 관계는 서서히 식습니다. 반면 거리가 생기면 만남이 소중해집니다. 전화 한 통이 반가워집니다. 같이 먹는 밥 한 끼가 특별해집니다. 일본의 저명한 노년학자 히노하라 시게아키 박사는 말했습니다. 가장 건강한 노년의 관계는 적당한 거리에서 깊은 온기를 주고받는 것이다. 가까이 있되 붙어 있지 않는 것. 그것이 오히려 더 오래, 더 깊게 사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 혼자 사시면서 자식과 멀어지는 것 같아 불안하신 분이 계십니까?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오래 사랑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혼자 있어야 비로소 나를 만납니다. 소음이 없어야 내 안의 소리가 들립니다. 전북 전주에 사는 임순예 씨, 올해 69살입니다. 이분은 평생 조용히 살았습니다. 말이 많은 편이 아니었고 혼자 있는 것을 좋아했지만 그럴 틈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있었고 남편이 있었고 시댁 식구들이 있었고 이웃들이 있었습니다. 집안에 늘 누군가가 있었고 늘 무언가를 해야 했습니다. 혼자가 된 첫 해는 솔직히 힘들었습니다.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밥을 혼자 먹는 것이 적적했습니다. TV를 켜놓고 소리라도 들어야 덜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조금씩 편안해졌습니다. 소음이 없어지자 오랫동안 들리지 않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안의 소리였습니다. 어릴 때 좋아했던 뜨개질이 다시 하고 싶어졌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손댈 시간이 없었는데 문득 실과 바늘이 그리워졌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 뜨개질 수업이 있다는 걸 알고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서툴렀습니다. 그런데 코를 하나씩 떠가는 동안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3달 뒤에는 손자에게 줄 목도리를 완성했습니다. 손자가 그 목도리를 목에 두르고 학교에 가는 모습을 보면서 임순례 씨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분은 말합니다. 혼자 있으니까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을 때는 그런 생각 자체를 못했어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인식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을 할 때 살아있다는 느낌이 드는지를 아는 것. 그런데 이 자기인식은 혼자 있는 시간이 있어야 자랍니다. 늘 누군가와 함께 있고 늘 무언가를 해야 하는 환경에서는 자신을 들여다볼 틈이 없습니다. 혼자 사는 노년은 그 틈이 생기는 시간입니다. 어쩌면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짜 나 자신을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것이 있으십니까? 젊을 때 하고 싶었지만 미뤄온 것이 있으십니까? 조용한 지금 이 시간이 그것을 꺼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네 번째 이유입니다. 건강을 내가 주도할 수 있습니다. 몸의 주인이 다시 나 자신이 됩니다. 강원도 강릉에 사는 박옥희 씨, 올해 74살입니다. 이분은 자녀 집에서 함께 살던 시절 건강관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늦게 자는 집이어서 덩달아 늦게 잤습니다. 손자들 입맛에 맞춰 요리하다 보니 짜고 단 음식을 같이 먹게 됐습니다. 며느리가 출퇴근을 해야 해서 아침에 손자 등교 준비를 도왔고 그러다 보니 아침 운동을 나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몸이 알아서 맞춰지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더 자주 아팠고 혈압이 오르내렸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나와 살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수면 시간을 고정한 것이었습니다. 10시에 자고 6시에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한 일은 밥상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짠 것을 줄이고 채소를 늘리고
좋아하는 나물을 마음껏 먹었습니다. 세 번째로 한 일은 아침 산책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반에 집을 나서서 해변을 30분씩 걸었습니다. 강릉 바다는 계절마다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허리 통증이 줄었습니다. 혈압이 안정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했습니다. 주치의가 물었습니다. 요즘 뭘 달리하셨어요? 수치가 많이 좋아졌네요. 박옥희 씨는 말했습니다.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건강한 노화 지침에 따르면 규칙적인 수면, 균형 잡힌 식사, 꾸준한 신체 활동이 노년 건강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세 가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모두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때 가능합니다. 누군가에게 맞춰 살면 이 세 가지 중 하나도 제대로 지키기 어렵습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내 몸의 주인이 다시 나 자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하루에서 수면과 식사와 운동을 스스로 결정하고 계십니까? 그 세 가지를 내 손으로 챙기는 것. 그것이 가장 현실적인 건강 비결입니다. 5번째 이유입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그리고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가장 단단합니다. 대전에 사는 한미숙 씨, 올해 71살입니다. 혼자 살기 시작한 첫 해, 주변 사람들이 자꾸 물었습니다. 외롭지 않아요? 그 말이 처음에는 걱정으로 들렸지만 나중에는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외로움과 혼자 사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한미숙 씨는 생각해 봤습니다. 외로움을 가장 많이 느꼈던 때가 언제였나? 놀랍게도 가장 외로웠던 때는 혼자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는데 아무도 나를 진짜로 봐주지 않는다고 느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북적이는 명절 상 앞에서 혼자 밥을 먹는 것 같았던 날들.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는데 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던 날들. 그때가 가장 외로웠습니다. 반면 혼자 있을 때의 고요함은 달랐습니다. 그것은 비어있는 느낌이 아니라 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차를 마실 때, 창밖의 빗소리를 들으며 책을 읽을 때, 아무 말 없이 그냥 앉아 하늘을 바라볼 때, 그 시간들이 오히려 자신을 더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을 즐길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를 가진 사람이다. 고독은 텅 빈 것이 아닙니다. 고독은 나 자신으로 가득 찬 상태입니다. 외로움은 타인이 없어서 생기는 고통이지만 고독은 나 자신이 있어서 누리는 충만함입니다. 한미숙 씨는 지금도 혼자 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엔 혼자 사는 게 쓸쓸할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 시간이 제일 소중해요. 드디어 나랑 친해진 것 같거든요. 지금 혼자 사시면서 외롭다는 느낌이 드신다면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건지 아니면 아직 나 자신과 친해지지 않아서 어색한 건지. 나 자신과 친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한번 친해지고 나면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가장 편안해집니다. 정약용 선생은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 홀로 강진 땅에 머물렀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벗들과 떨어져 홀로 있는 그 시간에 선생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500여 권의 책을 쓰며 자신의 가장 깊은 곳을 만났습니다. 선생이 남긴 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이 있어야 사람은 비로소 자신을 알 수 있다. 홀로 있되 외롭지 않은 것. 그것이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는 결국 하나로 이어집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외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로소 나 자신을 향해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 리듬을 되찾고 더 깊은 관계를 만들고 나를 발견하고 내 몸을 돌보고 고독 속에서 충만해지는 것. 그것이 혼자 사는 노년이 가진 조용하지만 강한 힘입니다. 이금순 씨는 오늘도 아침 7시에 혼자 밥상을 차립니다. 좋아하는 된장찌개에 나물 반찬. 아무도 눈치 볼 사람이 없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옵니다. 금순 씨는 혼자 밥을 먹으면서 혼자 웃습니다. 마트 앞에서 순이를 만났던 그날, 저 사람처럼 살 수 있을까 했는데 지금 자기가 딱 그 모습이라는 걸 압니다. 오늘 5가지 이야기를 함께 들으셨습니다. 핵심을 3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혼자 사는 것은 외면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내 리듬을 되찾고 나를 다시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둘째, 관계는 거리가 생겨야 더 깊어집니다. 보고 싶을 때 보는 관계가 매일 보는 관계보다 더 따뜻합니다. 셋째,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나 자신과 친해지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단단한 노년의 힘입니다. 이번 주 안에 실천할 작은 숙제를 2가지 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저녁 조용히 혼자 앉아 내가 요즘 진짜 즐거운 것이 무엇인지 종이에 적어보십시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뜨개질이어도 좋고, 라디오 듣기여도 좋고, 산책이어도 좋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다시 찾아야 할 나 자신의 단서입니다. 둘째, 자녀에게 전화할 때 먼저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나 요즘 잘 지내. 보고 싶으면 와.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잘 살고 있는 사람으로 먼저 서십시오. 자녀가 더 자주, 더 반갑게 올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지금 사시는 지역과 함께 댓글로 한마디 남겨주세요. 혼자 사는 분들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가장 현실적인 용기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살면서 혼자가 된다는 것이 두렵지 않으셨습니까? 처음 혼자 밥을 차렸을 때, 처음 혼자 명절을 보냈을 때, 처음 아무도 없는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낯섦과 쓸쓸함을 견뎌오신 것만으로도 이미 대단하신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 하루하루를 버텨오신 그 마음이 얼마나 단단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혼자 산다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나로 사는 삶의 시작입니다. 최봉남 씨는 4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먹고 싶은 아침밥을 먹었습니다. 임순례 씨는 50년 만에 처음으로 뜨개질 바늘을 다시 잡았습니다. 박옥희 씨는 강릉 바닷바람을 맞으며 매일 아침 걷습니다. 한미숙 씨는 드디어 자기 자신과 친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금순 씨는 오늘도 혼자 밥상 앞에서 웃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찾아낸 행복은 누가 가져다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혼자 있는 그 시간 속에서 스스로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오늘만큼은 조용히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다. 나는 지금 나를 위해 살고 있다. 그 말이 아직 어색하게 느껴지신다면 괜찮습니다. 매일 조금씩 친해지면 됩니다. 자기 자신과 친해지는데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오늘 저녁 창밖의 노을을 혼자 바라보는 것,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앉아 있는 것. 그 작은 순간들이 쌓여 여러분만의 단단하고 따뜻한 삶이 됩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렇게 많이 참고 이렇게 많이 맞춰주고 이렇게 오래 뒤로 물러서며 사셨습니다. 그 세월이 얼마나 깊고 무거운 사랑이었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자기 자신에게도 주셔도 됩니다. 혼자이기에 가능한 삶이 있습니다. 혼자이기에 더 깊어지는 하루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삶을 살고 계십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나를 위해 오늘 하루도 잘 살아가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내일은 오늘보다 반드시 더 따뜻하고 빛날 것입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